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왜군은 부산성 동래성을 함락시킨 데 이어 부족지세로 국상을 개설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당대의 명장 신립을 출정시키지만 신무기 조정으로 무장한 왜군의 공격 앞에서는 역부족, 결국 패하고 만다. 마지막 보루였던 신립을 물리친 왜군은 계속 승승장구, 충주를 지나 한성을 향해 북진을 계속하게 된다. 온 백성이 하늘처럼 믿던 신립의 패배는 역사상 유례없는 임금의 북행 피난을 가져오게 되고 마침내 4월 30일 밤 선조는 피난길에 오르게 되니 이는 전쟁 발발 불과 보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연이은 패보 속에서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으니 바로 옥포 해전의 승리를 알리는 이순신의 장계였다. 1592년 5월 7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첫 출정한 이순신은 옥포 앞바다에서 외선 26척을 쳐부수는 대승을 거둔다. 옥포 승리의 여세를 몰아 사천, 당포, 당항포로 이어지는 2차 출정에서도 거북선을 앞세워 승리한다. 그러나 조선인이 왜군들 사이에 끼어 조선군에게 조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본 이순신은 격분하여 선두에 나서서 공격하다가 급기야 적의 총탄을 맞고 부상하게 된다. 한편 물밀듯이 북상하는 왜군에 대해서 육지에서 거둔 값진 승리가 있었으니 바로 해유령에서의 승리였다. 5월 중순 부원수 신각은 흩어진 군사를 모아 해유령에서 왜군을 기습, 왜군 100여 명을 물리치는 전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육지에서의 관군의 첫 승리는 어이없는 모함극에 빠져들게 되는데 바로 비극의 장군 신각이 그 주인공이다. 도원수 김명환, 한성과 한강의 수비를 맡았던 그는 한강 방어선이 무너지자 그대로 임진강으로 도주하게 된다. 그러나 부하인 신각이 자신의 뒤를 따르지 않고 전공을 세우게 되자 이를 시기하여 모함하는 글을 조정에 올린다. 도원수 김명환 아래나이다. 부원수 신각은 방자하여 멋대로 양주로 도주했사오며 신의 명령에 복종치 아니하여 도저히 군율을 바로잡기 어렵겠나이다. 부디 국법으로 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이 이런 고얀 나라가 어지러우니 때 나가 싸우지 못할 망정 방자한 행동으로 군율을 물랑케 하다니 당장 선전관을 보내어 신각의 목을 치게 하라. 그러나 선전관이 떠난 직후 곧바로 해유령 전투의 승리를 알리는 신각의 장계와 함께 외병의 머리 70여 개가 올라오게 됩니다. 부원수 신각 아래나이다. 신은 이양원, 이혼 등과 함께 해유령에서 적을 맞아 싸워 적의 목 70여 급을 베었나이다. 이런 표현이 여봐라. 선전관을 보내어 신각의 처형을 중지시키라. 그러나 이미 신각의 목은 땅에 떨어진 뒤였다. 이렇듯 당시 조정의 상황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한편 한성을 점령한 왜군들은 각군이 조선 팔도 하나씩을 맡는다는 조선 팔도 분할론의 합의를 본 뒤 진격을 계속한다. 제1군 권위시부대 평안도,
제2군 가또 부대 함경도, 제3군 구로다 부대 황해도, 왜군의 북상이 계속되자 평양성의 선조는 백성들의 원망을 뒤로 한 채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된다. 선조는 당시의 참담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라는 갈팡질팡 어지러운데 충신으로 나서리 그 누구인고. 나라를 떠난 것은 큰 계획이 있음이니 회복은 그대들에게 달려있도다. 국경이라 달 아래 슬프게 울고 압록강 강바람에 아픈 이 가슴. 신하들아, 오늘을 겪고 나서도 그래도 동인 서인 싸우려느냐. 한편 승전 소식에 도취돼 있던 도요토미에게 이순신 함대의 외수군이 연이어 패했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이에 도요토미는 조선으로 직접 건너갈 결심을 하게 된다. 指揮するだけの水軍に防げられ我が国がどうしようもないというのではないか。不要が直接出るべきと思う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 볼 수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후에 도요토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인물이다. 일찍이 도요토미와 적대 관계에 있던 그는 도요토미의 일본 통일에는 협조하지만 해외 침략에는 내심 반대한다. 만일 도요토미가 조선으로 건너갈 경우 부하인 자신도 따라가야 하므로 그는 도요토미의 조선행을 극구 만류한다. よかろう。あっちに国中のすべての船を動員して霊春氏の撃ちなさい。風浪が筋かになり霊春氏の殺した後に豊臣が朝鮮に行く。 당시의 선봉장은 와키자카 야수하루, 일찍이 용인전투에서 용맹을 떨쳤던 수륙의 맹장이었다. 도요토미의 엄명을 받은 그는 70여 척의 기동 함대를 이끌고 이순신 함대를 무찌르기 위해 몰려온 것이다. 한편 사천 해전에서 어깨에 총상을 입었던 이순신은 뽕나뭇잎과 바닷물로 상처를 치료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부상 이후 허약 체질로 바뀌게 된 그는 식은땀을 흘리고 위장병을 앓게 되는 등 오랫동안 고생을 하게 됐다고 난중일기는 전하고 있다. (1592년 7월) 적의 함대가 부산을 떠났다는 정보를 들은 이순신은 이역기 원균의 함대와 합세 56척의 대규모 연합 함대를 형성하고 외 선단이 정박해 있는 견내량을 향해 야간 행군을 감행한다. 그러나 수로가 좁은 견내량에서 싸울 경우 우리 수군의 대형 판옥선이 불리할 것으로 판단한 이순신은 적을 한산도의 넓은 바다로 유인하여 섬멸할 작전을 세운다. 저는 지금 거제대교 아래에 위치한 견내랑 해협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군 선단이 70척이 여기 포진하고 있었다는데 그 견내랑이 지점이 어디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거제대교고에. 네. 그다음에 치끝하고 네. 요쪽에 거제 쪽하고 네. 이 사이를 전부 다 견내랑이라고 예. 하죠. 저 끄트머리부터 여 마을에 있는 여기까지 애선들이 70여 척이 정박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정박을 해 있을 때
우리 피난민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네. 이 충무항의 고하기를 지금 S선 70여 척이 개나랑에 주둔해서 네. 뭔가 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저 이순신 장군이 조정에 올린 그 장계를 보게 예, 되면요. 여기가 그 굉장히 그 조류가 그 세가지고 그렇죠. 폭이 400m 같은 것이 200m로 줄어들고 예, 예. 또 이게 수심이 낮아져가지고 예, 예. 암초가 이게 솟아올라서 예, 예. 판옥선이라든지 그 배들의 접근이 그 불가능하고 전투가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저쪽에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안테나가 있고 이쪽에 있는 게 강섬입니다. 네. 저쪽에 한산바다. 그렇죠. 되죠. 그 뒤편이 한산바다죠. 예, 예. 그러니까 한번 지형적으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길이도 상당하게 수십 킬로에 달하는 개나리 해협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물이 썰물이 되면 말이죠. 양쪽에 물이 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한 100m 정도 줄어지게 된다 보면 바다 깊이도 한 4, 5m 낮아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이 장소에는 큰 배는 도저히 갈 수가 없고 예. 이런 거를 이 충무공에서 사전에 이 전쟁이 올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 예. 전부 다 지형지물을 사전에 조사를 해놨던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물이 났을 때는 요 속에서 전투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아군이 그 들어가도 조그만 개우 노젓는 배들만 예. 개우 운항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또 배가 썰물 노젓기가 힘들어지는 힘들죠. 거죠. 네. 그리고 방향을 틀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썰물 때 여기서 전투를 하면 네. 아군이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가 설사 벌어졌을 때도 도망가기도 물이 나게 되면 네. 애군들이 산으로나 양옆으로 해서 도망가기도 네. 쉽고 도저히 전투가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충무공께서 물이 들기를 기다리다가 축구선을 말이죠. 네. 당시에 충무공 함대의 판옥성을 네. 그 유인하기 위해서 축구선을 안을 그 개나른 쪽에다 였는 네. 거죠. 이순신은 먼저 전선 5척을 내보내 적선을 유인토록 한다. 이순신의 작전대로 왜군은 견내량을 지나 전속력으로 쫓아온다. 대터 전속력으로 후퇴하라. 전속력으로 후퇴. 약속한 유인선의 모습이 보이자 이순신 함대도 후퇴하기 시작한다. 우리 군이 후퇴하는 것으로 판단한 외장 왁기 작가는 계속 진격 명령을 하고 외선단의 추격은 계속된다. 드디어 왜군이 한산도 앞바다에 이르자 후퇴하던 이순신 함대는 180도 회전, 외선단을 향해 돌아선다. 하객진을 벗어라. 하객진을 형성하라. 하객진을 형성하라. 야연전투. 야연전투. 그리고 하객진을 형성하며 외선을 향해 점차 조여들기 시작한다. 진격하라. 미리 매복해 있던 원균과 이역기의 함대가
이번에는 뒤쪽에서 외선단을 향해 나타난다. 원균의 함대도 하객진을 형성하며 돌진해 들어가니 드디어 임진난 최대의 하이라이트인 한산도 앞바다에 쌍하객진이 펼쳐진 것이다. 좌용포 발사! 쏴! 거북선을 포함한 판옥선으로 외선을 완전히 에워싼 뒤 천자포, 지자포, 현자포, 홍자포 등 우수한 함포를 동원 공격한 이 쌍하객진 전법으로 우리는 적선 59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둔다. 이는 당시 접근전을 벌이던 해전 방식과는 다른 세계 최초의 순수 함포전이었다. 왜군은 이 전투에서 수군의 최정예 부대를 잃고 제해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로써 수로를 통해 전쟁 물자를 보급하려던 수륙 병진책이 완전히 좌절된 것이다. 이 무렵 외장 고니시 육기 나가는 의주에 피난 중인 선조에게 일본 해군 10만여 명이 서해로 오는 길이니 이제 왕의 수레가 어디로 가시려는지 하는 무험한 글을 써보내지만 그의 오만함도 한산대첩의 패배로 꺾이게 된다. 한산도 앞바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한산도에는 두 개의 태양이 떠오른다고 한다. 하나가 하늘의 태양이라면 다른 하나는 민족의 태양 이순신을 일컬음이다. 이순신은 이어 치루어진 3, 4차 해전에서도 연이어 승리. 결국 도요토미는 이순신 함대를 만나면 싸우지 말고 도망칠 것을 명령하게 된다. 서양의 사가들인 이 영국의 바라드라는 해군 제독도 한산 대첩을 논평하는 글귀절 속에 오늘날 기계력으로 추진하는 배도 전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드는데 그 많은 배들이 어찌 하객진법을 펼치기 위해서 진영을 빨리 전환시킬 수가 있었는지 의문스럽다고 할 만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이 연이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우리 수군이 사용하던 무기의 성능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차대전이라고 하는 이 무기는 꼭 현대의 로켓포 같이 생겼는데 이 무기의 성능은 사정거리가 2000m 이내 그리고 이것의 성능은 바로 적 선단에 명중시켜 이 웃부분이 적 선단에 맞추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날개가 적의 선단의 판자를 헤집고 들어가 분열을 시킵니다. 이 세 날개는 이것이 상공을 날 때 날개 역할을 하며 그리고 맞췄을 때 구멍을 넓혀지면서 단번에 적의 선단을 박살내며 침몰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차대전의 특징은 폭약으로 장치돼 가지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 선단의 판자를 명중시켜서 분열을 시켜 그 즉시 침몰시킨다는 데 이 무기의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발사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당시 거북선에 장착돼 있던 장착포였던 현자포의 발사 실험을 하고 있는 울산 앞바다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 거북선에 부설됐던 이 현자포는 사정거리가 대략 2,000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현자포가 2,000보를 발사하게 되면은 그 진동이 상당히 커서 거북선의 진동이 상당히 크리라고 보는데, 그걸 직접 해보기 위해서 지금 양쪽에 거리 측정기를 배치해놓고 발사 실험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탄환이 떨어진 지점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파도 위치를 이 계측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하고 그 각도와 포의 위치의 거리를 계산해서 삼각함수로 계산해갖고 그 계산해본 결과가 403m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403m. 의효 사정거리 50m를 지닌 조총보다는 월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었다. 저 500원짜리 옛날 500원짜리입니다만은 이 돈에 나와 있는 거북선이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그 산업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 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첫 번째 배를 수주할 때 외국의 선주에게 400년 전에 이러한 전함을 만들어서 성전으로 이끌었던 민족의 기술이 있는 민족이고 그만한 전통이 있는 민족이다. 해양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아무런 보정 없이 선박을 수주받았던 일화가 있는 그런 지폐입니다. 아마 이 지폐에 나와 있는 이 거북선이 400년 전의 조상이 오늘 우리에게 조선 입국, 해양 입국을 위해서 물려준 아주 큰 유산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전에서 우리 수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정정지. 오랜 출정 후 좌수영 본령으로 돌아오면 전군의 인원을 점검합니다. 일일이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부에 점을 찍으면 출석인 것이고 점이 찍히지 않은 곳은 출석지 않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군사들의 출석 상황을 점검하는 점호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출석을 확인하는 점고용 붓인데요.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먹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작은 붓대 안에 각기 크기가 다른 3가지 붓이 겹쳐서 들어있습니다. 용도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사시에는 야전에서 장수들이 지붕으로도 사용하는 다목적 기능의 붓대입니다. 그 당시에도 공휴일이 있었을까요? 병사들에게는 쉬는 날이 있는데요. 그것은 군사의 부모님들 제삿날이거나 아니면 나라의 제삿날인 경우에는 쉬는 날이 되게 됩니다. 그때는 일요일이 없었거든요. 전투에 패배한 병사는 용서할 수 있어도 전함의 관리에 소홀한 병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전함 관리에 관한 이 원칙은 그 당시 수군의 추상 같은 불문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배 및 판자에 연기를 흠뻑 씌워주는 것이 수군들이 하는 중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매월 금음과 보름에는 수군들이 이 배 및 판자에 연기를 흠뻑 씌워주는 작업을 하는데,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고 배 밑이 썩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이 담당 책임자가 면포 70필에서 115필까지 책임 변상해야 합니다. 네, 이 판옥선 배 밑에는 이렇게 수군들의 식량가마가 보입니다. 항해 기간이 짧을 때도 있지만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 달분의 식량을 이렇게 충분히 저장해 놓고 다닙니다. 네, 지금 수군 군사들이 뭔가 재밌는 놀이를 벌이고 있네요. 오랜 항해에 지치거나 비 오는 날이면 바다에서 이렇게 재밌는
종정도 놀이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종정도 놀이라는 이렇게 큰 종이에 벼슬의 이름이나 또 품계를 적어놓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윷놀이와 흡사합니다. 이 종정도 놀이는 장령, 즉 장교들과 일반 병사들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유일한 선상놀이입니다. 이것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부하는 수군 비상소집 명령서. 장정들이 일정 정년기가 되면 바로 이 징집 영장을 받습니다. 네, 이것은 탁이라고 하는 비상신호용 종입니다. 네, 이 벽에 걸려있는 이 종이봉지들은 수군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상비약 약재들입니다. 네, 이 판옥선에는 심약이란 벼슬에 군의관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그 군의관이 비상 처방전을 기록해 놓은 수첩입니다. 그리고 이 약재들로는 이 빨간 자갈같이 생겼죠. 이거는 혈사라고 하는 것으로 부상 부위를 치료하고 갑옷에 물들이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광물성 약재입니다. 네, 그 옆에 약간 큰 자갈이죠. 그것은 기린갈이라는 약재로 지혈제이고요. 그 옆에 흰 것은 악회로 부상치료, 그리고 요 옆에 이것은 연화, 화상을 치료하고 총탄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동이라 부르는 이 약재는 뼈가 부러진 데에 복용하는데 가늘게 빻아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신다고 합니다. 수군의 풍습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 있는데 우선 전쟁을 했을 때 치료 방법 민석의료입니다. 이 전쟁에서 팔이 끊어지거나 배가 갈라져서 큰 상처를 입어서 죽게 됐을 때 이 황소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오한 이것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환자를 그 뱃속에다 집어넣어요. 황소 뱃속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보호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그 뿌리에서 실을 뽑은 그 실로다가 그 상처를 꿰매죠. 그래서 치료하는 그 방법이 있었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난중일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도둑을 잡았을 때 그 사람을 이마에다가 도적도자를 하문으로 그 새깁니다. 그래서 평생에 그 사람이 도적이라는 걸 표시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자, 그럼 이 판옥선의 수군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쟁이라고 해서 항상 싸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화 회담이 시작된 이후 밥을 먹거나 물을 떠러갈 때는 서로 공격하지 않고 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 표시가 바로 저 노란 깃발이었죠. 이순신 장군의 함대에는 또 다른 계층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산사에서 내려와 이 전란에 참가한 승병, 이름하여 의승수군, 바로 흥국사의 스님 수군 부대였습니다. 의승수군, 즉 스님들로 조직된 수군이라는 뜻이다. 1592년 9월 이순신은 경상도를 점령한 왜군들로부터 관할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 사찰에 승려들을 모으게 되는데 이에 지원한 승려들은 거의 4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후 이들은 이순신의 지휘를 받으며 각 해전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이 지원부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유격대나 돌격대였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승려들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살생금지의 계율을 깨고 이들로 하여금 활과 창을 잡게 했을까? 물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호국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겠지만 어쩌면 당시 억압받던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떳떳한 신분을 되찾고 싶은 소망에서였는지도 모른다. 의승수군의 활약상은 자료의 부족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다가 지난 1988년 흥국사 공사 당시 의승수군의 조직과 명단이 적힌 상량문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역사적 조명을 받게 된다. 수군에는 성군이 참전 안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도 흥국사에 발굴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볼 때는 수군들이 가운데 승군들이 특히 전라 자수영이 나중에 삼도 수군 통제형이 되고
또 그 이장궁에서 삼도수군 통제사가 됐을 당시에 우리 조선 해군의 주축적인 역할을 했고 그 역할을 한 가운데서도 가장 핵의 그러니까 중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이 자운 스님이라는 분이 조정에서 받은 백미 600석으로 전후에 그 수륙제라는 천원제를 지냅니다. 그러니까 전후 복구 사업과 그것도 위민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수륙제를 지냈던 것이 제가 볼 때는 1800년대 말까지 쭉 그 해마다 지속됐던 그런 일들로 봅니다. 한국사에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전란에는 관군과 의병들만이 대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해안지방 주민들의 고안해낸 야죽불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야죽불이란 이런 함지박의 밑에 겨와 이런 집을 깔고 그 위에 생대나무를 놓는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은 이 막힌 곳과 막힌 곳 사이에 과열이 되며 터지는데 터질 때 커다란 대포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왜군이 기겁을 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수군의 배 한 척에 해당하는 커다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주민들에게 야죽불 작전이 있었다면 육지의 주민들에겐 청야 작전이 있었습니다. 청야 작전이란 왜군이 식량을 구하러 마을을 침입해오면 식량을 구하지 못하게끔 식량 창고의 노적거리나 집은 불질러버린 채 주민들은 산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 식량을 구하러 나온 왜군은 자연히 굶주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 청야 작전은 정류재란 때는 하나의 작전령이 되어 왜군의 식량 공급을 방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 고양군. 이곳에는 당시 여인들로 조직된 특이한 부대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밥할머니 부대였다. 밥할머니. 밀양박씨 가문 박경안의 장녀로 고양군 문씨 가문에 출가했던 이 여인은 전쟁이 나자 자기 집에 쌀을 풀어 삼각산 일대의 의병들에게 밥을 대주게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밥할머니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된 것이다. 후에 밥할머니의 뜻에 동조한 많은 여인네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됐는데 이 여인 부대는 머리에는 흰 콧가를 쓰고 행주치마를 두른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부상병 치료와 군량미 조달 등을 통해 의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한편 직접 전투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왜군들을 교란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봉화 횃불 작전이 바로 그것이었다. 횃불을 들고 다님으로써 마치 의병들이 산기슭을 이동하는 듯이 보여 왜군에게 혼란을 주자는 것이었다.
밥할머니의 얘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경기도 고양군 일대에서는 무속화된 신으로 모셔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외적에게 당하기만 했던 우리 조선의 여인들이 최초로 여인 부대를 결성을 해서 외적과 맞서 싸웠다는 사실은 가장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밥할머니는 박씨 문중의 그 여인으로서 여인 부대를 진두지휘하여 남자 장수를 능가하는 탁월한 그런 전략을 구사했으며 그 당시 서울 수복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 선조대왕께서 환도하시는 길에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밥할머니는 한 가지 그 활약상으로 봐서는 북한산 이분의 그 활약상이 북한산 일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도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외곽 지역을 종횡무진으로 지금 현재의 수도권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항아리에 꽃가를 씌운 것은 그 당시 밥할머니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지금도 북한산 일대 마을 사람들에게는 집집마다 가신, 즉 집안의 신으로 모셔지며 마을과 주민들의 암을 고추 세우는 정신으로 밥할머니의 이야기는 지금도 주민들 가슴속에 살아계신 채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나라님 터전이여 오부는 장례 주다가 사러를 가없는가. 목이 잘려지고 없는 이 석상. 그 후 한일 합방 이후 다시 이 땅을 장악한 일본은 밥할머니, 충의로 대변되는 밥할머니의 석상의 목을 잘라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한편 1592년 12월 25일 마침내 명예 이여성은 4만여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온다. 이로써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평양성. 당시 이곳에는 왜군의 선봉인 고니시의 부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장기간의 전투에 지친 왜군은 평양성 함락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전력이 약화된다. 때맞춰 결정된 명예 참전은 왜군들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당시 이곳에 있었던 한 비련의 여인에게로 가보기로 하자. 오다 줄리아. 평양에 입성한 고니시는 거리에서 한 양반집 소녀를 잡아오게 된다. 예쁘고 영리했던 이 전쟁고와 소녀는 일본에 있는 그의 아내에게 선물로 보내지게 되는데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던 고니시의 부인은 이 소녀에게 세례를 받게 하여 줄리아란 이름을 얻게 한다. 그러나 정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로 넘어가자 그녀의 고난은 시작된다. 도쿠가와가 가톨릭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다. 배교하지 않으면 얼굴에 낙인을 찍거나 화형을 시키는 혹독한 형벌 앞에서도 줄리아는 끝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결국 이로 인해 일본 최남단의 절의 고도 고스시마로 유배를 가게 된다. 줄리아는 그곳에서 40년간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신앙에 의지하며 살다가 60세의 나이로 쓸쓸한 생애를 마치게 된다. (1972년 10월) 일본 고스시마에 있는 묘에서 떠온 한 줌의 흙과 함께 줄리아의 영혼은 이곳 절두산 기념관 앞마당에 안치되게 된다. 그녀가 다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기까지 무려 300여 년이 걸린 것이다.
1593년 1월 6일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 4만 명과 만여 명의 조선군은 평양성에 대한 총공격을 시작한다. 3일간에 걸친 전투 끝에 고니시 부대는 입성 7개월 만에 성을 버리고 후퇴길에 오르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왜군 총사령관 우키다는 명군의 한성 입성을 막기 위해 각도의 왜군들을 모으고 벽제관 근처에 왜군 2만여 명을 매복시킨다. 이를 모른 채 서둘러 진격해 오던 이여송 부대는 벽제관에서 매복해 있던 왜군들에게 크게 패하고 또 한 번 왜군들에게 승리를 내주게 된다. 명예 대군을 가볍게 물리친 뒤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던 왜군은 권율이 행주산성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自信があるのかまだ一の我らに挑戦するのは不女が一斗の踊らをお撃へするのです。朝鮮の권율というものが 권율. 당시 조선의 전쟁 영웅이던 권율에게 웃기다는 2번이나 패배한 경험이 있었다. 그 패배를 만회하고 권율을 잡기 위해 웃기다는 3만 대군에게 행주산성 공격을 명령한다. 덕양산을 둘러싸고 있는 행주산성은 한성 방면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꼭 통과해야 하는 교통의 요지로 삼국시대부터 전략의 요충지로 알려져 왔다. 당시 전라도 순찰사이던 권율은 명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명군과 손잡고 한성을 수복하기 위해 북상하게 되지만 명군이 벽제관에서 패해 물러가자 2,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 행주산성으로 들어오게 된다. 당시의 행주산성은 조그만 토성이었다. 외성이 없는 이곳을 방어하기 위해서 먼저 목책을 세운다. 또한 수전에서 이미 위력을 발휘한 바 있는 총통들을 각 곳에 배치시키고 활과 창검을 손질하는 등 공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 이곳은 인란 최대 격전인 행주대첩이 벌어졌던 행주산성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장비된 토성과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당시엔 건물이 하나도 없었던 보잘것없는 토성에 불과했습니다. 행주산성 하면 을에 행주치마를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행주대첩은 결코 행주치마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1년간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우수한 문화를 바탕으로 한 많은 무기와 화력의 개발로 인해 행주대첩은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지 아세요? 조그만 것이 꼭 장난감 같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새총통이라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여자들의 권총입니다. 자, 제가 한번 쏘아볼까요? 아, 뜨거! 화살이 나가면서 쇠가 달궈져서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집게를 들고서 쏘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수한 무기 때문에 조선군 2,300여 명이 왜군 3만여 명의 대병력을 무찌르는 쾌거를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왜군의 공격이 가까워오자 권율은 작전 회의에 분주하게 된다.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할 그러니까 성문 쪽은 노련한 장수 조경이 막도록 하고 산성의 서북 쪽에는 승장 처영이 지휘하는 승병들을 배치한다. 후퇴하게 될 겁니다. 또 이 양지 쪽으로 나가시고 부평 쪽으로 해서 전문하시고. 드디어 홍제원을 떠난 왜군들은 행주산성을 향해 진격을 시작한다. 큰일 났습니다. 권율 장군도 이미 척후병을 보내어 왜군들의 움직임을 알아보셨는데요.
산성 안에 있던 왜군의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를 비롯한 외장 7명이 끄는 3만여 명의 병력이 지금 홍자원을 지나 항주산성 이쪽으로 모두 몰려오고 있습니다. 산성 안에 있는 권율장군과 조성군을 단번에 섬멸하기 위해서죠.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빨리 장군께 보고를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한 목책. 우리의 소총인 승자총통. 당시 최신 무기 비격진 천리. 수군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대포. 당시의 수류탄인 발화통. 우리의 전통 무기인 활부대. 당시 최첨단 무기인 화차. 그리고 최후의 비상수단인 제주머니. 권율은 전라도에서 올라온 각종 무기들을 곳곳에 배치시키고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게 된다. 이 사람 유리 조그만 토성에 목책을 쌓아두고 눈앞에 수많은 적군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조국의 운명을 이 일전으로 되겠고자 하나니 어찌 한 몸을 아껴 죽기를 두려워하랴.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의 흉중에 달려있고 나가고 들어가는 것은 결심치에 달려있나니 오직 죽기로서 나라의 후운에 보답하는 길밖에는 없도다. 다만은 감히 기요 공명을 수복론하랴. 천인일심으로 서로 죽기를 맹세코 싸우도록 하자. 우키다 히데이에 19세의 왜군 총사령관인 그는 우리나라에 침입한 이래 처음으로 직접 전투에 나서게 된다. 제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 제3군 대장 구로다 기요마사 등 주요 외장 7명이 모두 이 전투에 참가한다. 오늘와 그는 말과 너머리 전신 아시아 하나만이 산조 국격객 시대 거울역 국격객 시대 로우조로 동메시로 다노모시모 그놈의 목을 베라! 보라! 도망치는 자는 저렇게 뵐 것이다! 해제전 신격들! 이 30보 가까이 올 때까지 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북을 3번 치거든 공격토록 하라! 해전에서 우리 수군이 사용했던 천지신앙포가 여기에도 있네요. 그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는 천자포. 그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확인 발사를 해보겠습니다. 위력적인 포 공격 앞에 사상자가 속출하지만 고니시와 우키다의 독전으로 왜군의 공격은 계속된다.
이번엔 승자 총통이 불을 뿜는다. 쓰러지는 부상병 위로 적의 파상 공격은 계속되고 신무기 발화통이 등장한다. 어때요? 굉장하죠? 이것이 바로 수류탄에 얹은 발화통입니다. 요 심지에 불을 붙여서 던지면 아주 무시무시한 수류탄으로 변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격진 철뢰. 당시 변이중에 의해서 개발된 이 최첨단 무기는 화약이 터지면서 철편이 사방으로 터지는 아주 위력적인 살상용 무기였다. 그러나 물밀듯 밀려오는 적의 인해 전술에 밀려 성안의 포도 점차 떨어진다. 임진왜란 7년 전란 중 가장 우수한 무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화차. 이 화차는 한 구멍에 4개의 화살이 장착된 사전총통이 무려 50개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 모두 총 200개의 화살이 장착이 되었던 이 화차는 한 번 발사에 200개의 화살이 동시에 발사되어 임난 당시 엄청난 위력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났던 화체 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왜군은 계속해서 밀려든다. 조선군은 남아있는 포를 모두 동원하여 저항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불리해진다. 조선군의 맹렬한 반격 앞에 왜군의 사상자도 계속 늘어난다. 그러나 공격은 계속되고 이제 남은 것은 화살뿐. 조선군은 화살에 불을 붙여 쏘아대나 왜군은 시체와 부상자를 넘어 계속 몰려와 결국 목책 가까이까지 접근하게 된다. 이에 권율은 동으로 만든 솥을 쓰고 다니며 부하들을 계속 독전하지만 조선군의 피해 또한 늘어만 간다. 드디어 목책이 불타기 시작하고 여기서 조선군은 최후의 비상수단을 쓰게 된다. 바로 잿가루 작전. 왜군이 목적 가까이까지 접근하자 이렇게 수건으로 눈을 가린 우리 조선군은 지금의 철통 같은 이 잿주머니를 접근하는 예군을 향해서 듭니다. 야! 화살이다! 화살이 온다! 화살이 온다! 화살이 온다! 달갖고! 성안의 조선군들이 마지막 사력을 다하고 있을 때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화살을 실은 지원부대가 도착하고 이를 본 왜군은 마침내 퇴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둠이 시작된 저녁 6시경이 되자 왜군들은 숱한 부상자와 시체들을 남겨둔 채 한성 방면으로 퇴각한다. 새벽 6시부터 12시간 동안 계속된 이 전투로 조선군은 왜군 수천 명을 사살하고 700여 점의 무기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린다. 이는 왜군도 모르고 우리 군도 전혀 기대 못했던 임난 최대의 빛나는 승리 중 하나였다.
이 행주대첩의 승리로 전세는 역전. 2개월 뒤 왜군들은 점령 11개월 만에 한성을 버리고 퇴각의 길을 걷게 된다. 이번 초 기록에 보면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도 부상을 입고 부상을 입은 많은 병사들 중에서는 특히 다리에 부상을 해서 움직이지 못한 자기 이 힘으로 걸어가지 못한 자들은 길바닥에 그냥 버려둔 채 한양으로 도망쳤다는 기록이 일본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그렇게 되지만은 실제로는 이듬해 들어가기 전에 행주산성 전투가 있기 전에서부터 일본군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11월 그 전에 1592년 11월경부터 나오는 기록에 보면 식량이 도절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추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조선노 후주와 히독고 사문아이나 그래가 마다이도스노 데끼라나.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왜군에게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의 추위였습니다. 이 혹독한 조선의 추위는 패주해가는 왜군의 발과 온몸을 물러 터지게 하는 등 동상에 대한 고통은 심각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평생 추위를 느껴본 적이 없는 왜군들에게 조선의 추위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일본 집신 와라지를 신은 발에서는 하루아침에 동상에 썩은 발가락들이 뚝뚝 떨어져 나갔고 얼어붙은 손가락으로는 이미 조총을 제대로 겨눌 수조차 없었다. 부산에는 도요토미가 보낸 군량미 3만 석이 와 있었으나 의병들에 의해 보급로가 끊기자 한성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왜군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져 갔다. 일본 전사에 기록된 당시 왜군의 병력 수를 보면 침략 당시 18만 명에 달하던 병력이 해전 11개월이 채 못 돼 반으로 줄어 있었다. 이렇듯 도요토미의 무모한 침략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스스로 저희 국민의 목숨까지도 무참히 앗아간 것이다. 점차 상황이 불리해지자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왜군들은 강화를 유도하기에 이르른다. 심유경, 장사꾼 출신인 그는 임난이 나자 명나라 신종에게 조선에 들어가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글을 올린다. 이후 그는 명나라와 왜군의 입장을 교묘히 이용, 조선인은 제외시킨 채 강화회담을 이끌어가게 된다. 我们明军绝对不是后退的军队，可能的话，不使用武力之下结束这次战争。そうであれば条件があるよ。什么条件？幌ができた朝鮮の王子は我が司令と行くよ。安全に交代した後には話でやるよ。还有呢？我日本に米軍の施設だのおっこりください。そうして朝鮮軍の追撃を防ぎなさい。好，我答应。よし。 허니 씨, 그도 이렇게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내심으론 불안했다. 일본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화회담 결과 한성의 왜군은 전투 없이 퇴각하게 되고 이로써 전쟁은 오랜 휴전 상태로 빠지게 된다.
이에 우리 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훈련 도감이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바로 직업군인을 선발하는 날입니다. 종전의 군제를 개편하고 군대를 정예화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임진왜란 전란 중에 직업군인을 선발했다고 하는데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군인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바로 좁쌀 2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업군인을 선발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성룡 선생은 1593년 11월에 영의정과 도채찰사를 경유하면서 군제 계획을 서둘러서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한 중앙에 있어서는 병농 분리와 용병제 원칙에 입각해서 최초의 그 직업군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 현역군인과 유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정예군인을 양성을 해서 훈련 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도감은 1594년 2월 달에 정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 사수, 살수, 포수로 구분해서 보다 더 그 전문화시킵니다. 여기서 그 사수는 오늘날의 그 활을 다루는 병사고 또한 그 살수는 그 창검을 다루는 병사고 포수는 조총과 대포를 다루는 병사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우리가 초기에 조총에 많은 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총과 대포를 다루는 그 포수 양성에 주안을 두고 정예 군인을 보다 직업화시킨 전문 군인으로서 그 양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직업군인을 선발하는 시험 중에 첫 관문으로 이렇게 큰 돌, 즉 들돌을 들어올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일꾼을 정할 때 이 들돌을 어깨 높이만큼 들어올리게 되면은 온품삯을 지급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품삯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직업군인을 선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들돌을 들어 올려서 어깨 너머로 뒤로 넘겨야 합격. 그렇지 못할 경우는 그 자리에서 낙방이 됩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죠. 어우, 상당히 무겁네요. 낙방! 낙방! 음악도? 예. 낙방! 낙방! 어떻게? 예? 합격! 합격! 부장수! 낙방! 낙방! 안반세! 예? 합격! 부장수! 예! 임기자! 예! 합격! 합격! 부장수! 예! 낙방! 낙방! 이교! 예! 낙방! 낙방! 조상현! 예! 합격! 합격! 김성수! 예! 낙방! 낙방! 그리고 제2차 관문으로는 이런 높이뛰기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쉬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 때문에 체력이 약해져서 이 시험에 10명이 응시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겨우 합격하는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조선이 전란 극복을 위한 재정비에 들어간 반면 왜군들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된다. 이에 도요토미는 명과의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고니시에게 또 한 번 전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것은
일제까지 내란 당시 두 차례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진주성입니다. 1592년 10월에 있었던 제1차 진주성 전투는 진주 목사 김시민과 진주성 민중들이 일치 단결하여 사흘 밤낮에 걸쳐 사투를 벌인 결과 경상도에서 호남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이곳 진주성을 방어함으로써 왜군의 호남 침략을 저지하는 데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1593년 6월 왜군들은 제1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해 전라도로 진격하지 못한 안가품으로 진주성을 향해 몰려온다. 당시 왜군은 10만여 명, 7천여 관민은 돌진해오는 왜군을 맞아 저항을 벌이지만 결국 성은 함락되고 만다. 피비린내를 풍겼던 2차 진주성 전투가 끝난 후 왜군이 이곳 속성루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왜군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준온계님의 의로운 죽음인데요. 그럼 왜군의 승리의 기세를 꺾어놓았던 준온계님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주촌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준온계님의 생가입니다. 논계는 1574년 9월 3일 주씨 집성촌인 이곳 주촌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라는 특이한 사주를 받고 출생하게 됩니다. 술은 개를 뜻하는 사주풀이로 개해, 개월, 개일, 개시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개를 낳았다, 개를 놓았다라는 의미로 논계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논계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댁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빚이 많은 외삼촌은 이웃마을 부잣집 백치 아들에게 혼처로 논계를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논계와 논계의 어머니는 야밤에 몰래 도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줄도 모르고 가마를 보낸 백치우의 아버지는 대노하여 이들 모녀를 관가에 고발하게 된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은 장수 현감이었던 최경회. 처음에는 논계 어머니 박씨에게 노비 속공 5년의 처분을 내리지만 사또, 저희 모녀는 억울합니다.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집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들 모녀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최경회는 논계와 박씨 부인을 무죄 방면하게 된다. 이것이 인연이 돼 논계는 최경회 부인인 나주 김씨의 시중을 들게 되는데 후에 병약하던 김씨가 죽자 논계는 최경회의 첩이 된다. 그러나 제2차 진주성 전투에 패한 최경회는 남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논계는 남편의 뒤를 따를 결심을 하게 된다. 왜군들이 촉성루에서 승전 잔치를 열고자 기생을 소집한다는 방을 본 논계는 기생으로 입적한 뒤 진주성을 향하게 되는데 이 나이 갓 20.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를 끼어안고 물에 떨어졌는데 그쪽에 그 연약한 여인의 팔로서는 그 무장을 안고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역시 이분은 미리서 계략도 대단한 것이 뭐냐면은 무쇠가락지 10개를 준비해가지고 끼고 무쇠가락지 힘을 이용해서 꽉 끼고 그 억센 사내를 안고 물에 떨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물에 떨어져서 놓지 않고 이제 그도 죽고 같이 죽었는데 그 후에 이 고장 의병들은 적어도 최경의 장군이 인솔하는 의병이 마녀 의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의병 가운데 아마 5천 정도 절반은 장수 출신이 아닌가 싶는데 자기 고장에 그런 훌륭한 인물이 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일부는 그건 남아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잔유 세력이 남아가지고 그 의암의 시체를 인양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어요. 그리고 월여 지낸 후에 그 여름 장마가 끝난 다음에 강을 상류에서 하류까지 뒤지다 보니까 앞에 인양된 것이 누구냐 하면은 그 남편인 최경영의 장군이 앞에 인양됐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인양해 놓고 다시 목적은 그 의암을 인양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찾은 것이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하류권마에 가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인양을 하는데 한 달이 지난 그 후까지 그 쇠가락지로 끼워진 그 힘, 그것이 죽은 영혼에서까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끼어안고 있었다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죠. 외장과 함께 남강물에 뛰어든 지 한 달 뒤 논개의 시신은 남강 하류에서 발견된다. 그때까지도 외장을 꼭 껴안은 채였던 논개는 지금은 이곳 함양군 서생면에 남편 최경회와 함께 잠들어 있다. 논개의 손에 죽음을 당한 외장 게아무라 로꼬스케는 적국의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이유로 그동안 쭉 무덤이었었는데 그 후 1974년 일본인들이 이곳 진주성에 흙을 가져다가 비로소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의 구천을 떠돌던 조선의 원원들은 그 후 400년이 지나서야 한 줌의 영혼의 흙이 되어 우리 조선을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이 현장은 우리가 혹독하고 치욕스럽게 겪었던 400년 전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소금의 자리에서 전리품으로 보내졌던 조선 군사와 양민의 귀하고 무려 12만 6천의 영혼이 오늘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듯 일본 승려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있지만 400년 전에는 사정이 달랐다. 그때는 승려들조차 공격 부대에 끼어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것이다. 임난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고되기 위해 코와 귀만 잘린 채 일본으로 떠났던 12만 6천의 영혼들. 당시 왜군들은 자신들의 전과를 늘리기 위해서 산 사람의 코와 귀까지도 무참히 잘라갔던 것이다. 한 평도 안 되는 고궁의 땅을 찾아온 까마득한 세월을 죽어서 돌아온 12만 6천 명의 영혼들. 죽어서 사죄를 받는 영혼들은 어떨까요? 자, 임난의 현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지금의 거제대교 아래 위치한 견내랑 해협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받은 왜군 10만여 명은 전라도를 치기 위해 이곳 견내랑으로 몰려오나 당시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은 1만여 명. 만약 이 견내랑이 밀릴 경우 곧바로 서해안까지 뚫릴 것을 염려한 이순신 장군은
폭이 좁은 이곳 견내량을 막아설 것을 결심합니다. 3년 8개월 동안 이순신 장군은 폭이 좁은 이곳 견내량을 철통같이 봉사하게 되는데 요지부동 왜군의 견내량 접근이 불가능했던 왜군은 잔꾀를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잔꾀는 이순신 장군을 겨냥한 첩보전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원균 장군에 의해 모함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다릅니다. 간교한 왜군의 정보 공작은 통탄스럽게도 조정에까지 손길이 뻗쳤고 위장 고니시는 이순신 장군의 제거를 치밀하게 계획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그것도 적군의 정보 공작에 의해서 이순신 장군은 직위 해제되고 드디어는 투옥까지 되게 됩니다. 자, 그들의 간교한 정보 공작의 현장. 1596년 11월 강화회담이 결렬되자 일본은 재침을 서두르게 되는데 가장 큰 난제가 이순신이었다. 이에 왜군 진영에서는 이순신 제거를 위한 은밀한 공작을 벌이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고니시와 요시라였다. その間下へ出会いをした絹草に行って葛藤清正が風呂敷を知らしでやるからその時海でさえ行けばきっと殺しで島うど話しやれはこの鼓動須田へ聞いた朝鮮の上帝はイースンシンを再速攻するけどもイースンシンは分明に手ないらしいですよ手ないければキャンバスを웃기는 것도 같대. 내용인즉 1월경 동남풍이 불면 고니시와 사이가 나쁜 갓도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니 이순신으로 하여금 나가서 갓도를 무찔러 달라는 것이었다. 고니시의 명령을 받은 요시라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의령의 김응서에게로 향한다. 김응서, 당시 경상 우도병마사이던 그는 일찍부터 고니시와 왕래가 있었고 고니시가 조선의 정보를 흘릴 때마다 이용돼 왔던 인물이다. 요시라의 정보를 들은 김응서는 급히 한성으로 향하고 이 소식은 윤두수의 동생 윤근수에게로 전해진다. 요시라의 정보가 전해지자 조정의 여론은 들끓게 된다. 해전을 모르고 병법을 모르는 조정에서 보기에 한산도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이순신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왜군들의 근거지 부산만 친다면 문제는 간단할 것 같았다. 설사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이순신이라면 해낼 것 같았다. 이러한 차에 갓도가 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계속하여 출전을 명령하는 교서가 내려오게 된다. 홍제사 이순신 들어라. 일간 왜군이 다시 바다를 건너올 터이니 속히 수군을 출동시켜 이를 치고 부산 앞바다를 봉쇄토록 하라. 교서를 받은 이순신은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적의 정보만을 믿고 군사를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부산은 병법에서 말하는 사지였다. 또 다른 이유는 만일 동남풍이 불 경우 대마도에서 부산까지 오는 데는 7시간가량이 걸린다. 그러나 한산도에서 볼 때 동남풍은 역풍이므로 부산까지 가려면 하루 반에서 이틀이 걸린다.
그렇다면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가도의 군을 쳐야 할 것이지만 거제도 남단은 암초가 많고 풍랑이 세여서 배가 정박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가덕도 방향으로는 이미 왜군의 소굴인 외성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갓도어는 도니씨가 전해준 날짜보다도 훨씬 앞질러 이미 부산에 도착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잡아올릴 것을 명령하게 된다. 이순신은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긴 묵은지 죄를 지었고 쳐들어오는 적을 치지 않았으니 나라를 배반한 부국지 죄를 지었도다. 이처럼 많은 죄가 있을진데 법에서는 용서가 없고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니라.